5페이지에 보니까 초중고 사교육 감소, 사교육 총액은 5.7%가 줄었다. 참여율은 4.3%가 줄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교육 총액이 줄은 건 학생 숫자가 줄어서 총액이 줄었던 것도 있겠죠? 5페이지. 프레젠테이션 5페이지. 네, 프레젠테이션 5페이지. 이게 총액이 5.7% 전년 대비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4.3%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네. 혹시 사교육 총액이 줄어든 거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생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숫자는 똑같은데 근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맨날 늘어난다고 다 계속 난리였잖아요. 늘어났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특히 그 사교육에서 유아나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돌봄의 필요에 따라서 가든 사교육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통합 돌봄을 확대하면서 네네. 어거지로 학원 보내던 게 줄었다. 네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크게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과거에는 하여튼 점수로 1등부터 지금 학생 수가 응시 인원 수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학력고사 뭐 하여튼 이런 거 보는 수능시험 말씀입니까? 약 45만 명 정도. 45만 명? 하여튼 이 45만 명을 1등부터 쭉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여튼 한 개 등수 차이 0.000 뭐 몇 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등급제가 생겼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근데 같은 등급 안에는 점수 차가 있지만 같이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원을 등수를 다 매기는 거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하고 이게 이제 등급을 매기면 입시 과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등급제를 도입한 취지는 원래 그런 건가요? 등수제로 안 하고 등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전체를 어디서 개인 40몇만을 등수로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9등급제로 하다가 이 등급제를 5등급제로 하면서 조금 더 그나마 그러니까 경쟁을 좀 완화하려고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5등급인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등급으로 한다. 또는 극단적으로 한 개 등급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등수가 의미가 없어지는 추첨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이론적으로. 네. 어쨌든 등급의 계급을 숫자를 줄이는 만큼 경쟁은 좀 완화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새로운 사회 AI가 도입되는 AI. 아니 제가 보는 네. 단순히 제가 이론적인가 물어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입시제도가 과거에는 등수제로 하다가 등급제로 전환했고 등급이 어쨌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상위 1등급이 예를 들면 이제 20%? 네. 20% 안에서는 그 성적 차이가 입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까? 일단 수능 점수 자체로는 안 미치는데. 안 미치는 거죠. 네. 다른 요소, 다른 건 빼고 그건 다른 것으로 평가로 판단하죠. 빼고. 점수 자체만은 네. 같은 등급이면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소위 그 실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를 넣잖아요.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그럽니까? 네. 요즘도 이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넣죠, 시험에. 안 합니까? 교육 과정 안에서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있고 그런 의도적인 킬러 문항은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수능 시험에는 교과서 외에서는 안 나옵니까? 최대한 교육 과정에서 소화한 내용으로만 출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변형은 있겠죠.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인데 네. 숫자를 바꾼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왜 물어보냐면 어쨌든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 특히 이제 사교육 교과서에 안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아주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지금은 그러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네, 사교육 받는 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을 치고 있고요. 이제 수능에서는 일부 영어 제외 국어 한문은 절대평가 등급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과목은 여전히 상대평가 표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 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흔히 뉴스로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객관식 수능 시험을 계속할 것이냐의 문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결국은 평가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고 평가 점수로 어쨌든 선별 기준,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잖아요. 네. 시험 문제 다니면 다 점수 네. 똑같아져 버릴 테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이제 오해받지 않고 좀 확실하게 이제 칸을 치고 5등급이라도 어쨌든 나누고 이런 거를 하는데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웬만하면 다 객관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안 배워도 될 거를 갖다가 특이한 것까지 막 다 모든 영역을 만약을 대비해서 다 공부하고 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민을 좀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잖아요. 네. 뭐 이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지금은 확실히 변했는데 질문만 하면 답은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보다도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답하는 능력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죠.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특히 인공지능 좀 더 이제 나와서 앞으로 뭐 일반 인공지능 뭐 이런 게 곧 현실이 될 텐데 답하는 능력을 그냥 일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또 그 테스트에 맞춰서 답하는 능력을 죽으라고 키우고 그것도 주관적 답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이거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건 아이들을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아들 규격화하고 지금 규격화된 인격체들은 별로 유효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세상은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개성 있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치울 텐데 지금도 컴퓨터가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저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네. 어떠세요? 네, 지금 현재의 그 시험 체제는 고등교육에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무한반복 풀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그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고요. 고등교육의 그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고생을 해도 의미 있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풀이를 고도한 어떤 패턴 익히기가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잘하는 것이 문제의 패턴을 익혀서 빨리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초보 컴퓨터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그다지 확충하지도 못하고 사고력을 기르지도 못하고 창의성도 기르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크게 가령 논술 서술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아이들이 오지선다에서는 남이 써놓은 정답을 고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서술형 교육이고요. 수능에서부터 논서술형 그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공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제도를 좀 바꿈으로써 학교 교육을 바꿀 수가 있다. 교육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그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육위원장님 말씀도 일단 좀 진전된 것 같기는 한데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뭘 물어보면 거기다 답을 쓰는 그걸 지금 이제 다음 차선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좀 무책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물어보는 내주는 과제를 푸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키면 인공지능 시키면 된다니까요. 이제 뭐라고 질문할 것이냐, 뭐라고 구상할 것이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질문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데 질문하는 능력도 사고력과 창의성이 기본입니다. 창의성과 그 사고력을 기르는 방식이 평가 방식으로서는 오지선다 객관식으로는 전혀 다르지 그건 않습니다. 뭐야? 그건 당연히 아니고. 네, 그건 그래서 망치는 거고. 논서술형 출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 수업 방식도 달라지고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달라지고 어릴 때부터 책을 읽게 되고 그런 방향을 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어쩌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거의 수업 자체가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수업 형식이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3 이상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고등학교 되면 원위치되는 상황이어서 대입 제도에 대한 어쨌든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네.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국교위에서 중심이 돼서 대입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국민적으로 그 수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어쨌든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은 거의 전체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